거기 놔두지 말고 저기 놔둬. 68세의 재혼한 남편은 리모컨 위치부터 밥 먹는 순서까지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저는 남의 집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 생일날 아이들까지 지적하는 그를 보며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고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나흘째 혼자 지내는 새벽 그의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편한 선택을 해요. 혼자의 외로움과 함께의 답답함,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행복을 찾으려다 더 큰 외로움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미자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5년째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 찾아왔고 손주들 얼굴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견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바빠지고 저도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허리 통증이었어요. 오래 서 있으면 아팠고 오래 앉아 있어도 뻐근했어요.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조금 있다고 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며 물리치료를 권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허리를 주무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켜놓곤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람 목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적막했거든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은 잘 먹냐고 물었죠. 저는 잘 먹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날 점심은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 무렵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걷기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허리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날 겸 해서 신청을 했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걷는 모임이었어요. 처음 나갔을 때는 어색했어요. 다들 오래된 회원들이라 서로 친한 사이였고 저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몇 번 나가다 보니 얼굴들이 익숙해졌고 가벼운 인사도 나누게 됐습니다. 장도연 씨를 처음 본 건 동호회에 가입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69이라고 했죠. 걸을 때도 팔을 크게 흔들며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허리가 아파서 벤치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물을 건네주며 천천히 쉬었다 가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도연 씨도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부인을 7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결혼해서 분당에 산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외로움이 보이나 봐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걷기 운동을 마치고 몇 명이서 근처 카페에 갔어요. 도연 씨도 함께였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도연 씨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니 자기도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수영을 하니까 좋아졌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근처에 좋은 수영장이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죠. 그때부터 도연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걷기 동호회가 없는 날에도 수영장에서 만났고 가끔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걸 느꼈죠. 무리해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됐고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외롭다고, 특히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죠. 도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똑같다고,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TV만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 반응도 걱정됐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서로 의지하며 살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늙어도 서로 챙겨줄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냐고 물어줄 사람,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들에게 먼저 말했어요. 재혼을 생각 중이라고,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말했죠. 아들은 처음에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외롭게 지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조심하라고, 잘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당부했죠. 딸에게도 전화로 말했어요. 딸은 좀 더 신중했어요. 어떤 분이냐고,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어요. 저는 도연 씨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국민연금 받고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다고요. 딸도 결국은 제 뜻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와 본격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집이 있었지만 함께 살려면 한 곳을 정해야 했어요. 도연 씨 집은 아파트 30평형이었고 제 집은 빌라 20평형이었어요. 공간도 넓고 관리도 편한 도연 씨 집으로 가기로 했죠. 제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죠. 도연 씨는 정장을 입었고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사진도 몇 장 찍었어요. 아들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줬고 도연 씨 아들도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저는 떨렸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막상 시작하려니 쉽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는 미리 청소를 해놨고 제 짐을 들어줬어요. 침실 한쪽에 옷장 공간을 비워놨고 화장대도 놓을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녁에는 도연 씨가 직접 국수를 삶아줬어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 국수를 먹는 게 좋다고 했죠. 같이 앉아서 국수를 먹으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 씨가 집 안 곳곳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좀 이상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리모컨은 항상 이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화장실 수건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 걸어야 한다고 했죠. 부엌 서랍에는 각각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리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뭔가 규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도연 씨는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앞으로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외로움을 덮어줄 누군가였는데 혹시 나는 지금 더 큰 불편함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도연 씨의 집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야 했어요. 베개도 일정한 각도로 세워 놓아야 했죠. 화장실에 가면 수건을 쓴 후 정확히 3번 접어서 걸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 혼자 살면서 집안 정리를 이렇게 잘한다는 게 오히려 기특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부엌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도연 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꺼내놓은 프라이팬을 보더니 조용히 다른 선반으로 옮기는 거예요. 큰 프라이팬은 아래쪽, 작은 프라이팬은 위쪽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자도 손잡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왼쪽으로 가게 걸어야 꺼내기 편하다면서요. 저는 그냥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마치 마트 진열대처럼 정리돼 있는 거예요. 우유는 문 쪽 첫 번째 칸, 요구르트는 두 번째 칸, 계란은 반드시 케이스에 담아서 세 번째 칸에 넣어야 했어요. 야채 서랍도 종류별로 나뉘어 있었죠. 뿌리채소, 잎채소, 과일이 각각 구역이 있었어요. 심지어 김치통까지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 규칙들을 다 외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 씨가 또 옆에 섰어요. 그리고 설거지 순서를 알려줬어요. 컵, 그릇, 접시, 냄비 순서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세미도 노란색은 그릇용, 초록색은 냄비용이라고 구분해 놨더라고요. 행주도 2개를 써야 하는데 하나는 식기 닦는 용, 하나는 싱크대 닦는 용이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평생 설거지를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눠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 씨가 외출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옷을 넣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정리했어요. 거실 선반에 제가 가져온 책 몇 권도 꽂았죠.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리모컨을 소파 팔걸이에 놓고 물컵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어요. 제 나름대로 편한 위치였어요. 저녁 무렵 도연 씨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을 쓱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테이블 모서리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왜 옮기냐고 물으니 리모컨은 항상 테이블 오른쪽 모서리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TV를 켤 때 바로 찾을 수 있다면서요. 물컵도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가운데는 식사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였죠. 그날 밤 약을 먹으려고
제가 가져온 약통을 꺼냈어요. 혈압약이랑 영양제가 몇 개 있었죠. 저는 그냥 부엌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그걸 보더니 약은 식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부엌 서랍 중에서 약 전용 서랍이 있다면서 거기에 넣으라고 했죠. 그 서랍을 열어보니 도연 씨 약들이 종류별로 칸막이에 나뉘어 있었어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영양제가 각각 구역이 있었고 라벨까지 붙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수건을 대충 걸어놨는데 도연 씨가 다시 걸더라고요. 수건은 정확히 반으로 접어서 봉에 걸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물이 잘 마르고 모양도 깔끔하다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짜증이 났어요. 수건 하나 걸어놓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같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음료수를 가져오더니 컵받침을 꺼내서 놓는 거예요. 음료컵은 반드시 컵받침 위에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테이블에 물자국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요. 심지어 컵 손잡이 방향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죠. 오른 손잡이가 마시기 편하게요. 저는 왼손잡이인데도 그렇게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을 알게 됐어요. 신발장에 신발 넣는 순서도 있었어요.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 가끔 신는 신발은 위쪽이었죠. 우산도 긴 우산과 접는 우산을 구분해서 꽂아야 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2개였어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이 나뉘어 있었는데 재활용도 종이류, 플라스틱류를 또 구분해야 했어요. 거실 선반에도 규칙이 있었어요. 책은 크기 순서대로, 액자는 높이 순서대로 배치해야 했어요. 화분도 위치가 정해져 있었죠. 햇빛이 잘 드는 쪽, 그늘진 쪽으로 식물 종류에 맞게 배치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책을 꽂으려다가 포기했어요. 이미 꽉 차 있는 선반에 제 책을 끼워 넣으면 순서가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리모컨을 소파 쿠션 사이에 놓았어요. TV를 보다가 깜빡하고 그냥 옆에 둔 거였죠. 도연 씨가 그걸 발견하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습관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투가 마치 어린아이를 혼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68살인데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규칙이 많냐고, 좀 자유롭게 살 수는 없냐고 물었죠. 도연 씨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혼자 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집안이 정돈되고 마음도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적응하면 편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집이 정돈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주말에 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새로 시작한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밥을 차려주면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 집이 좀 규칙이 많지 않냐고요. 준호는 부엌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성격 평생 간다고요. 재혼하기 전에 말했잖냐며.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아들 말로는 도연 씨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 꼼꼼한 성격이었대요. 회사에서도 그런 스타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일정도 분 단위로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은 잘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들었대요.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적응하기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지 생각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싶은데 항상 의식하고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도연 씨가 내일 일정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달력을 꺼내더니 다음 주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요일은 걷기 동호회, 금요일은 병원 검진, 토요일은 마트 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마트에서 살 물건 목록까지 미리 작성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남편과 함께 사는 건가? 아니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지적을 받을까 하는 거였어요.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절했고 제 건강도 챙겨줬어요. 하지만 그 친절 속에는 항상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따라왔어요. 도연 씨가 생각하는 정답대로만 하면 칭찬을 받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교정을 받았죠. 어느 목요일 오후 도연 씨가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장을 봐야 한다면서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차를 타고 큰 마트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채소랑 과일만 사면 된다고, 다른 건 사지 말자고 했어요. 미리 목록을 작성해 왔다면서 종이를 보여줬죠. 당근, 양파, 배추, 사과, 귤이 적혀 있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로 갔어요. 도연 씨는 당근을 고르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흠집이 있는지, 색깔이 고른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양파를 골랐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가 고른 양파를 보더니 다시 놓으라고 했어요. 너무 크다면서요. 양파는 중간 크기가 요리하기 좋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다시 놓고 중간 크기로 골랐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제 눈에 딸기가 들어왔어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라 맛있어 보였어요. 손주들이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올 때 주려고 한 팩 담으려는데 도연 씨가 물었어요. 그거 왜 사냐고요? 저는 손주들 주려고 한다고 했죠.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목록에 없는 건 사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사자고 했어요. 저는 딸기를 다시 놓았어요. 겨우 딸기 한 팩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게 속상했어요. 계산대로 가는 길에 주방용품 코너를 지나갔어요. 그때 예쁜 바구니가 눈에 띄었어요. 빵이나 과일을 담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가격도 10,000원이 안 됐어요. 저는 그걸 들고 도연 씨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하나 사도 되겠냐고 물었죠. 도연 씨는 바구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집에 바구니 있다고, 이건 낭비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예쁘고 쓸모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단호했어요. 필요 없는 걸 사면 나중에 짐만 된다면서 되돌리라고 했어요. 저는 바구니를 다시 진열대에 놓았어요. 겨우 몇천 원짜리 바구니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도연 씨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했어요. 도연 씨는 냉장고를 열고 채소를 하나씩 지정된 자리에 넣었어요. 저도 도와주려고 과일을 꺼냈는데 도연 씨가 또 지적했어요. 사과는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보관해야 한다고, 그래야 오래 간다면서요. 귤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했죠. 저는 말없이 사과를 꺼내서 과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오늘은 자기가 저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서 보조만 하면 된다고 했죠. 도연 씨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손놀림이 빨랐어요. 혼자 살면서 많이 해봤나 보다 싶었죠.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생선도 잘 구워졌고 나물도 간이 딱 맞았어요. 저는 먼저 생선부터 먹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말했어요. 생선은 나중에 먹는 게 좋다고요. 먼저 채소를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면서요. 저는 이미 생선을 입에 넣은 상태였지만 그냥 씹어 삼켰어요. 그리고 나물을 집었죠. 몇 젓가락 먹고 나서 김치를 먹으려는데 도연 씨가 또 말했어요. 김치는 식사 끝에 먹는 게 좋다고, 너무 자극적이라서 처음부터 먹으면 다른 음식 맛을 못 느낀다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그럼 뭐부터 먹어야 하냐고요. 도연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나물, 생선, 밥, 국, 김치 순서라고 했어요. 건강식은 원래 이렇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연 씨가 시키는 대로 먹었어요. 나물을 먹고 생선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마지막에 김치를 먹었죠.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가 있다니,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진지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도연 씨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밥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고 바구니 하나 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다니. 이게 결혼 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규칙에 맞춰 사는 건가 싶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도연 씨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함께 봤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원하는 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도연 씨의 방식대로 흘러갔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죠. 뉴스가 끝나고 도연 씨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씻고 자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TV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겠죠. 다들 행복할까? 나처럼 답답한 사람도 있을까 생각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작은 방으로 갔어요. 도연 씨 집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 나머지 하나는 창고처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방 책상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가져온 일기장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쓰던 거였죠. 요즘은 쓸 여유가 없었어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줄을 썼어요. 혼자의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 답답함이 더 클 수도 있겠구나.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재혼을 결심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외로워서였어요. 혼자 있는 게 싫어서였죠. 그런데 지금은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은 더 쓸쓸했어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도연 씨가 방문을 열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씻고 자야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금방 간다고 했어요. 도연 씨는 문을 닫고 갔어요.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한 줄을 더 썼어요. 나는 남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동료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어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도연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정해진 순서대로 침대를 정리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아침을 준비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작은 좌절들을 겪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이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도연 씨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도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도연 씨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요즘 제가 좀 힘들다고, 집안의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힘드냐고, 규칙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했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리모컨 위치, 수건 접는 법, 식사 순서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자유롭게 살 수는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도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그래도 당신이 힘들다면 조정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의견을 주고받았죠. 결국 우리는 몇 가지를 합의했어요. 첫 번째는 서로 하루씩 각자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화요일은 도연 씨 시간, 수요일은 제 시간으로 정했죠. 그날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도 좋고 혼자 쉬어도 좋고 자유롭게 보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집안일을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월수금요일은 제가 청소와 요리를 하고 화목토요일은 도연 씨가 하기로 했죠. 일요일은 같이 하거나 쉬는 날로 정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어요. 화요일 도연 씨의 각자 시간에는 도연 씨가 아침부터 나갔어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신기하게 편안했어요. 리모컨을 아무데나 놓아도 되고 물컵도 제가 원하는 곳에 두었어요. 점심도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도 먼저 먹고 라면도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죠. 혼자라서 편했어요. 수요일은 제 차례였어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걷기 동호회에 다시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반가워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 재호는 잘 됐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걷기 운동을 마치고 몇 명이서 카페에 갔어요. 수다를 떨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한결 나았어요. 목요일은 도연 씨가 집안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도연 씨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도 닦았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능숙했어요. 혼자 살면서 다 해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도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직접 저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라이팬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죠. 1시간쯤 지나서 도연 씨가 밥상을 차렸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나왔어요. 맛을 보니 생각보다 훌륭했어요. 김치찌개는 얼큰했고 계란말이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도연 씨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금요일은 제가 집안일을 했어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를 했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도연 씨는 맛있게 먹었어요. 특별한 지적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도연 씨가 또 요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된장국과 생선구이를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각자 할 일을 하고 각자 시간도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아침 우리는 느긋하게 브런치를 먹었어요. 빵을 사다가 커피와 함께 먹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저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도연 씨도 편해 보였어요. 규칙을 조금 느슨하게 하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제가 청소를 하는데 도연 씨가 옆에 섰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니 슬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테이블 닦을 때는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얼룩이 안 생긴다고 했어요. 소파 쿠션은 두드려서 먼지를 털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화요일 도연 씨가 집안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도연 씨가 걸레질을 하다가 제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걸레질한 거 봤는데 걸레를 너무 물기가 많이 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걸레는 이렇게 꽉 짜야 물이 안 튀고 바닥도 빨리 마른다고 시범을 보였어요. 양손으로 힘껏 비틀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각자 하는 날인데도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연 씨 방식대로 하는 날은 도연 씨가 알아서 하고 제 방식대로 하는 날은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수요일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릇을 헹구는 걸 보더니 말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요. 수돗물을 약하게 틀고 헹궈도 충분하다면서 물값이 만만치 않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에게 물었어요. 각자 하는 날은 간섭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도연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언이든 간섭이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죠. 도연 씨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비효율적으로 하냐고 반문했어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일마다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빨래 넣을 때는 옷걸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냉장고 정리할 때는 유통기한이 빠른 것부터 앞쪽에 놓아야 한다고 했죠. 심지어 제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지켜보다가 물은 아침에 주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점점 지쳤어요. 각자 시간도 있고 집안일도 나눴는데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자기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어요. 제 방식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데 도연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은 방에 앉아서 또 일기를 썼어요. 우리는 노력했다고 적었어요. 서로 시간도 주고 일도 나눴다고 썼죠.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연 씨의 꼼꼼함은 평생 습관이었고 제 자유로움도 마찬가지였어요. 합의를 하고 규칙을 정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일기장을 덮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나 배려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죠.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물었어요.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한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정쩡한 평화 속에서 몇 주를 더 보냈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불편한 게 느껴졌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했고 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됐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런 참음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답답함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 손주 지민이 생일이라고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한다고 했어요. 꼭 오라고 할머니가 와야 지민이가 좋아한다고 말했죠.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딸이 도연 씨도 함께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까요. 저는 도연 씨에게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손주 생일 파티에 같이 가자고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어요. 손주들 보는 것도 좋고 딸네 가족과도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에 함께 가주려는 마음이요.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생일 파티 당일 우리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딸 집으로 갔어요. 선물로 지민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샀고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서 가져갔어요. 딸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지민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할머니 왔다며 제 다리에 안겼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7살이 된 지민이는 부쩍 컸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딸과 사위가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지민이 동생인 3살짜리 우진이도 소파에서 놀고 있었죠. 저는 선물을 건네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지민이는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어요. 인형을 보더니 좋아하며 안았어요. 딸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고 지민이는 할머니 고맙다고 꼭 안아줬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딸이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떡볶이, 치킨, 김밥, 과일이 가득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민이는 생일 주인공이라고 상석에 앉았고 저와 도연 씨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어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지민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더니 후 하고 초를 껐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치킨부터 집어먹었어요. 지민이는 닭다리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베어 물었고 우진이는 떡볶이를 포크로 찍어 먹었어요. 떡볶이 국물이 입 주변에 묻었지만 우진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먹었죠. 딸과 사위는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도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말했어요. 지민아, 한 번에 하나씩만 먹어야지. 양손에 다 들면 안 된다고요. 지민이는 고개를 들어 도연 씨를 쳐다봤어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도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우진이한테도 떡볶이 국물이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냅킨으로 입을 닦아주면서 음식 먹을 때는 깔끔하게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식탁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니까 괜찮다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편하게 먹게 두자고 했죠. 하지만 도연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식사 예절을 가르쳐야 나중에 습관이 된다고 말했어요. 바른 자세로 앉고 음식은 천천히 먹고 흘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민이가 조용해졌어요. 들고 있던 닭다리를 내려놓았어요. 우진이도 먹던 걸 멈추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도 어색하게 웃으며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이들은 원래 이렇다고 했죠. 하지만 도연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식사 예절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위축되는 게 보였거든요. 생일날인데 즐겁게 먹어야 하는데 도연 씨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조용히 도연 씨 팔을 건드렸어요. 그만하자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넘어가자고 속삭였어요. 도연 씨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에서는 못마땅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식사는 계속됐지만 아까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고 우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먹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을 때도 도연 씨는 포크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딸이 재빨리 말을 돌리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두 시간 있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거든요. 도연 씨도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 씨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셨냐고, 아이들 생일날인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냐고요. 도연 씨는 잔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교육이라고,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가르쳐 준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교육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아이들이 위축됐다고 말했어요. 생일날만큼은 자유롭게 놔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도연 씨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가르치냐고, 평소에 가르쳐야 습관이 된다고 반박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었어요. 도연 씨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당신 방식만 따라야 하냐고요. 제가 하는 것도 다 지적하고 손주들까지 그렇게 간섭하냐고 물었어요. 도연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을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하냐고, 왜 짐을 싸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며칠 딸네 집에 가 있겠다고, 좀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연 씨는 말렸어요. 이런 일로 집을 나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도연 씨를 돌아봤어요. 도연 씨는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딸네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동반자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저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을 뿐인데 왜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을까요?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나는 지금 도망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키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며칠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울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사위도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딸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 씨랑 싸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생일 파티에서의 일, 집으로 돌아와서 한 말들, 그리고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 설명했어요. 딸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었겠다고 오늘 파티 때도 느꼈다고 했어요. 도연 씨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들 생일날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며칠 여기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방은 작지만 편하게 쓰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딸의 배려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날 밤 작은 방 침대에 누웠어요. 딸네 집 작은 방은 평소에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책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편안했어요. 아무 규칙도 없는 이 작은 공간이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이불을 아무렇게나 덮어도 되고 베개를 어디에 놓아도 됐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첫날 밤은 깊이 잠들었어요. 지친 몸과 마음이 쉬고 싶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와 살 때는 항상 7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루가 정리된다는 게 도연 씨 생각이었죠. 씻고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딸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편하게 드시라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 계란 하나 삶아서 먹었죠. 혼자 먹으니 편했어요. 누가 먹는 순서를 지적하지도 않고 수저 놓는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하고 있었어요. 별 내용도 없는 드라마였지만 그냥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리모컨을 소파 쿠션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어요. 물컵도 테이블 가운데 놓았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도 듬뿍 넣고 파도 많이 넣었어요.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어요. 혼자라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맛있게 먹고 나니 배가 불렀어요.
설거지를 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둘째 날도 비슷하게 보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TV 보고 낮잠도 잤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 규칙도 없었어요.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저녁에 딸이 퇴근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도연 씨한테 연락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6시쯤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밖은 어두웠어요.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묘했어요. 편하긴 했지만 동시에 뭔가 허전했어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자유롭기도 했지만 외롭기도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혹시 도연 씨한테 연락이 왔나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어요. 해가 떴어요. 밝아졌어요. 딸이 일어나서 아이들 준비를 시켰어요. 저는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지민이랑 우진이가 밥을 먹었어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 거라고 말했죠. 지민이는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넷째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딸네 가족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만 깨어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평화로웠는데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싶었어요. 나흘 동안 혼자 지내며 느끼는 고요함은 달콤했지만 새벽의 정적은 또 무서웠어요.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자유가 중요한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게 중요한가 고민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문자였어요. 도연 씨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읽었어요. 당신이 편한 선택을 해요. 난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게.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도연 씨도 고민했나 봐요. 저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떤 외로움까지 견딜 수 있고 어떤 답답함은 견딜 수 없을까? 혼자 사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답답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아끼고 건강도 챙겨주려 했어요.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도연 씨는 규칙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이죠. 문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혼자 살면 자유롭지만 외로워요. 늙어가는 게 무섭고 아플 때 누가 챙겨줄지 걱정돼요. 저녁이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살면 외롭지는 않지만 답답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매일 지적을 받고 눈치를 봐야 해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재혼을 결심한 건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덮으려다
더 큰 불편함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딸네 집 작은 방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자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8배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불편하지만 함께 사는 게 나을까요? 자유롭지만 고요한 삶과 답답하지만 채워진 삶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만 고요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